자, 이번 시간부터 전산회계 1급 K랩 따라하기를 통해서 실제 전산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먼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론적인 배경이 우선이 돼야지 여기 나와 있는 전산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요, 이걸 하시기 전에 이론적인 내용이 충분히 학습됐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붕괴를 갖다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론적인 배경이 충분히 학습돼야지 실기를 갖다 정확하게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K랩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입력하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세무사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주요 포털에 들어가셔서 한국세무사회를 입력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한국세무사회 해가지고 이제 나오거든요.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이 됩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전산회계 자격시험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세무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시험과 관련된 정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요 관심사항은 어떤 거냐면요. 자, 관심사항으로 해서 보는 내용은 뭐냐면 K랩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다운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다운받기 위해서 수업용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이제 실행하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문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해당 내용을 갖다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끊지 않고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는 측면에서 여기를 자르지 않고요. 그냥 쭉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이 다운받는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몇 분 내에, 수분 내에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나중에 열어보시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K랩 프로그램은요, 실제 시험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셔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지금 대략 한 50%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격시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자격시험을 통해서 실제 실무를 바로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어요. 바탕화면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K랩이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둥그런 CD 모양이 이제 그려집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자, 이 파일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죠. 실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행. 자, 설치 준비하는 기간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수정과 재설치, 제거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K랩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에 한번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께서 처음 다운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재설치라든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한국세무사회 관련된 K랩의 사용권 계약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권과 관련된 조항에 동의를 합니까? 라고 나오죠. 여기 동의합니다를 체크하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K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서 설치가 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램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씩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K랩이 완료가 됐다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고요. 자, 완료를 눌렀더니 여러분 바탕화면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K랩 교육용이라고 해서 2015년도 이렇게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아이콘을 갖다가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교육용 K랩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회계적인 개정사항이나 세법의 개정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프로그램에 제대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최신 버전 확인을 누르시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이걸 누르지는 않을 거고요. 확인해 본 결과 일단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신 버전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산회계 교육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급수 선택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을 갖다 응시하는 것은 전산회계 1급이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눌러보시면 전산회계 1급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일반적으로 이제 C로 해서 자동으로 그 K랩 프로그램이 다 이제 프롬이 깔립니다. 그래서 C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사 코드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걸 살짝 옆에 있는 걸 눌러보시면 일반적으로 처음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우리 교재를 살펴보시면요. 교재에서 경영과 회계라는 법인 형태의 회사가 나옵니다. 이 회사를 갖다가 이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85페이지에서 전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시작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이걸 살짝 닫고요. 회사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규 회사를 처음 등록한다라고 한다면 회사 등록을 클릭을 해보세요. 자, 지금처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하고자 하고 있는 경영과 회계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교재 내용을 갖다 참고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188페이지에 이제 기초정보관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192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자,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갖다 처음에 등록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개인으로 친다라고 하면 주민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각종 인적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상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회사의 인적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해서 법인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등록번호가 앞에가 3자리, 그 다음에 중간에 2자리, 맨 마지막에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참고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3자리, 2자리, 5자리를 갖다 이제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내용에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3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관할 세무서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자리는 회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법인 형태다, 아니면 개인 사업체다. 개인 사업체 중에서도 면세 사업이다.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사업 종류를 갖다가 여기에서 암호처럼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자리가 있는데 4자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의 고유한 번호가 됩니다. 일련 번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는 그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 오류를 검증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거기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코드를 먼저 입력을 합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회사의 코드를 5000번으로 등록하시오. 회계 연도는 제8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번 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주 경영과 회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분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사용이냐 미사용인데 당연히 사용이죠. 근데 여기에 요 내용을 보시면 구분해서 법인과 개인 형태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에서는 법인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회계 연도는요, 제8기라고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8 넣어주시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14-81-08916 이렇게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가 오류를 검증하는 숫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갖다 제가 살짝 바꿔보면은 이 색깔이 이제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도 자연히 이게 좀 오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6을 갖다가 맨 마지막을 5로 바꿔볼게요. 자, 5로 바꿔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입력을 허락하겠느냐?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예라고 했으면 보시는 것처럼 사업자 등록번호에 오류가 뜬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팍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번호상 오류가 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6으로 바꿔야지 하면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번호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안 떠요.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나옵니다. 투명하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법인의 등록번호라고 나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법인의 등록번호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110-111, 3058-123. 대표자 명은 어떻게 되냐면 김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를 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시된 거에 한해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에 대한 주민번호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하지는 않고요. 사업장에 대한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주소. 자,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라고 해서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우편 번호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자, 이거가 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연결해야 돼야 됩니다. 근데 되시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되시면 되는 대로 하시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막 이걸 찾아서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따라서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된다라고 하면 입력을 하시되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직접 입력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처음부터 원칙적인 내용으로 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강남대로라고 해서 156-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강남대로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강남대로라고 해서 쭉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 쭉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쭉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6- 해가지고 5번 요게 나오거든요. 자, 선택을 눌러볼게요. 자, 선택을 눌렀더니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에 대한 주소가 나오고 양재동, 그 다음에 무슨 빌딩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 빌딩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소로 해서 우리가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제 본점 주소에 대한 내용도 요거와 일반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8번째 보시면 업태가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시면요. 사업의 종류라고 해서 7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업태에서 제조와 그 다음에 도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직접 입력합니다. 종목에는 사무용품. 그 다음에 주업종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입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험 목적에서는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 굳이 여기를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 10번의 주업종 코드에 코드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이게 전자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목적상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번의 주업종 코드는 제시하면 적지만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생략합니다. 참고로 해서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해요. 주업종 코드가 굳이 입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걸 살짝 클릭해 보시면요. 주업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사무용품이다라고 하면 사무용품을 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여기 있는 6자리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6자리의 그 코드가
각각의 우리 사업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통해서 우리 회사가 동종업계 평균으로 해서 양호한 신고를 갖다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전산 데이터상의 불리한, 그 다음에 아니면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사업장 전화번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제시되면 적고 없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요. 사업자 등록증 밑에를 보시면 회사의 전화번호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02로 해서 555-1234라고 돼 있죠. 자, 555-1234.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한 구분입니다. 법인에 대한 구분. 자, 이 법인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 법인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이를 두는 것은 과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내국법인이기 때문에 내국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난에 보시면 자, 여기에 14번에 보시면 법인의 종류가 나와요. 법인의 종류. 여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법인 중에서도요. 제조업체를 가정하면서 또 그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중소기업을 클릭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자, 일단 여기서는 그냥 중소기업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소기업 여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세법을 보면은 일반적인 기업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법상 차이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중소기업 여부는 우리가 여로 체크하느냐, 부로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여러 가지 세법적인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여 체크하겠습니다. 여. 그 다음에 보시면 설립 연월이라고 나와요. 문제에서 사업자 등록증 밑에를 보시면 언제로 돼 있냐면 2008년 7월 18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08년 7월 18일. 개업 연월일을 보시면요. 2008년 8월 1일로 돼 있죠. 2008년 8월 1일. 자, 여기 있는 설립 연월일은 뭐냐면 회사가 법인을 갖다 설립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은 뭐냐면 회사가 설립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갖다 언제 시작했느냐, 그걸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요 모양 보이시죠? 이건 뭐냐면 클릭하시면 날짜를 찝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시면 뭐 이렇게 돌려야 돼요, 계속. 예. 그 다음에 이게 월도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직접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시는 게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은 사업장에 대한 동코드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구체적으로 보진 않겠습니다. 보진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깐, 보면은, 우리가, 사업장이 이제 있는 주소지를 갖다가 여기서 확인한다라는 거죠. 왜 이 서식이 들어가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이 회사가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요. 근데 보고 싶은데,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일한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지를 같이 또 참고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점에 대한 동코드도 마찬가지고요. 21번에 보시면 사업장에 대한 관할 세무서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F2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F2키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걸 직접 딱 눌러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세무서에 대한 코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서초 세무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두 글자로 입력을 하겠다라는 거죠. 서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 반응이 약간 느리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14라고 해서 우리가 입력했더니 서초 세무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초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214번 서초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요 앞에 보시면요. 앞에를 보시면 여기에 214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어디에 냈느냐? 어디에요? 서초관할세무서에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관할세무서에 대한 코드까지 입력하시고 본점 관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나눠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점도 똑같아요. 숫자를 그냥 넣으면 됩니다. 214.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세지라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법인세를 낸다라고 하면 법인세 자체는 국세에 속합니다. 즉 과세 주체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는 세금 종류는요. 국가에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지방세라고 하거든요. 지방세. 그러면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내면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갖다가 계산해서 우리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다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라는 걸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회사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해요? 서초구청,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건 또 마찬가지로 입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사항을 입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그대로 입력하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만 신경을 쓰신다라고 하면 거기 있는 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중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입력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런 시험은 이제 전산회계 2급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는 많이 아는 거니까 이제 과감하게 지나가기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사 등록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입력이 끝나셨으면 살짝 나와보세요. 나오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닫기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 자판기에 보시면 맨 끝에 위에 보시면 ES키가 있습니다. ES키로 살짝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툭 치시면. 아시겠죠?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다시 회사 코드를 살짝 눌러봅니다. 자, 어떻게 눌렀어요? 여기 보시면 회사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있죠? 예, 요거를 딱 클릭하시면은 경영과 회계라고 해서 딱 나옵니다. 자, 요거 확인 누르시고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전체를 다 학습하느냐? 물론 이제 전체를 다 보긴 합니다. 근데 일부는 우리 수업 목적상 약간 생략해도 무방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보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어요. 우리가 부가가세 신고 관련했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고요. 그 외 나머지 사항에서는 일반 전표로 해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정보 등록에 가서 회사의 등록정보,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다 볼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거래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등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입력하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장부관리라고 해서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각각의 출납장, 일개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거래처 원장이라든지 계정별 원장, 출납장, 일개표, 총계정 원장, 메인 매출장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주로 출제되냐면 장부 관리를 통해서요. 주로 조회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회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가 있는데 회사가
증빙 관련된 내용을 쭉 입력을 합니다.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정리를 해서 회사의 재무 상태라든지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식을 만들겠죠. 그런 작업들이 결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결산 자료 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산을 할 때 직접 숫자를 갖다가 반영을 해서 그냥 끝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가서 분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시면 전기분 재무제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여기에 있느냐? 만약 우리 회사가 설립과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거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회사가 수기로 장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입력된 내용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기분 재무제표를 통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수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먼저. 아시겠죠?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입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여기를 통해서는요, 재무제표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이익영 처분계산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어떤 숫자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연결된 숫자들이 어떻게 해서 순환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인데 회사가 여러 가지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에 감가상각 통해서 이제 경비로 떨어야 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산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고정자산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등록을 해서 감가상각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의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여기는 우리 수업 목적상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저장이 되고 이걸 다음 연도로 넘겨야 되는지 그러한 데이터적인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여기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냥 맛배기로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회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험에서는요, 부가가세 관련된 내용까지도 보십니다. 그럼 부가가세는 어디 있느냐? 부가가세는 위에를 보시면 회계 관리와 부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살짝 클릭하시면 부가가세 관련된 신고서라든지 합계표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로 우리는 부가가세 관련했을 때는요, 어떤 구체적인 부속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계표라든지 신고서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조회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조회하는 것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부가가세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회계 1급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요. 전산, 세무 2급은 굉장히 서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학습하시다 보면 더 높은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서식들이 들어가면서 서식에 대한 작성까지도 필요로 하다라는 걸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회계 관리 위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실 거예요. 교재에서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거래처, 우리가 이제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입력하실 건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기초정보 등록에 가셔서 거래처 등록이 나옵니다.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을 갖다가 클릭해 보니까 일반 거래처와 금융기관 신용카드가 있는데 각각의 성격 구분에 따라서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처다라고 하면 일반 거래처. 예를 들어서 은행 등이 등장하면 금융기관으로 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밖에 회사가 매출 신용카드, 매입 신용카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신용카드 날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코드. 우리가
넣을 때는요, 전부 다 숫자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할 텐데, 숫자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신용카드 관련했을 때는 99600부터 시작해서 9999, 이렇게 해서 요 범위 안에서 회사와 관련된 신용카드를 갖다 입력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교재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입력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95페이지고요. 주 경영과 회계의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반 거래처는 모두 매출과 매입이 동시에 발생되는 거래처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래처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매출이 일어나는 거래처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매입이 일어나는 거래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시에 일어난다. 즉 매출과 매입이 같이 일어나는 업체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거래처 코드가 1000부터 시작하죠. 1000. 자, 여기에 1000. 근데 사실은요, 1000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코드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거래처 코드 입력하시오라고 해서 몇 번부터 시작합니까? 101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101.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를 갖다 직접 다 처음부터 입력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새로운 거래처를 갖다가 새로 만들 때마다 번호가 자동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왜 이 짓을 합니까? 라고 하면 문제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게 우리가 번호를 입력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몇 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번부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0번부터 해서 입력한다라는 거죠. 거래처명 보시면 김회계. 김회계는 누굽니까? 이거는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자. 자, 대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태나 종목이 있지만 굳이 여기서는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엔터를 치시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에서 제시된 거 하나하나씩 하시면 돼요. 1001 해서 엔터 하시고요. 엔터 하시고 충무상사 엔터. 그 다음에 유형은 어떻게 해요?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까지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엔터를 딱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입력하느냐? 자판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에 보시면 화살표가 이게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것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가는 걸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여기서 옆으로 가는 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상황에서 탭키를 눌러보시면 또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물론 마우스 가지고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입력하다가 마우스로 찍으려면 다시 손이 이렇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로 가든 탭으로 이동하든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요. 123, 그 다음에 25, 7076이라고 돼 있네요. 옆에 있는 여기 사업자 등록 상태에 대한 조회라고 나와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요게 회사의 사업자 번호가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 자체를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전달받아서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 사업자가 번호 자체에는 오류가 없지만 지금 현재 휴업 상태라든지 아니면 폐업 상태인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랑 사업자로 해서 거래가 막 일어나고 있고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거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세무서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진짜 거래한 것이 맞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는 절차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이 사업자 번호가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 대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얘가 등장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면 국세청하고 접속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자 번호가 진짜 제대로 된 건지 현재의 상태가 제시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입니다. 폐업자입니다. 휴업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괜찮은 사업자구나. 믿고 거래해도 되는구나.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고요. 다만 여기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밑에 2번에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냐라는 건데요. 자, 2번에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이제 조만간 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업 개시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필요로 하겠죠. 그럴 때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그 거래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가 없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무슨 번호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로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요 내용으로 해서 주민번호를 기재하시고 여기 주민등록 기재분으로 해서 여기 부라고 되어 있지만 여라고 해서 체크가 됩니다. 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됐습니다를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계속 이어서 충무상사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나요? 주소와 업태와 종목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업태 종목을 갖다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태 종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매와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업태에 있어서 도매, 그 다음에 사무용품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있는데 또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입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현충로 48 이 정도만 할게요.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상세 입력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회사의 충무상사의 연락처, 담당 사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어떤 세무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을 때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 밑에다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험에서는 상세 입력사항 여기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거 사업자 번호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거기에 보시면 1002라고 돼 있죠. 여기서 원효 상회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했고 관련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606-4562-450 대표자는 어떻게 되냐면 박민정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도매와 사무용품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용품 주소도 간단하겠습니다. 예,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37번 길 109 이런 형태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충무상사 여기에 대표자 성명 누락을 했는데요. 김진석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래처 등록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산상사 보시겠습니다. 1003 당산상사 주라고 되어 있죠. 동시고요. 탭키로 이동하신 다음에 사업자 번호 108 81 31257 대표자 성명 보시면요. 양선정 도매구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주소를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178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004 주영동 동시거래처고요. 마찬가지로 사업자 번호를 보시면 10681-215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사업자 번호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당산 상사 주, 그 다음에 주 영동을 보시면 전부 다 중간쯤의 번호가 어떻게 시작돼요? 8로 시작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인 형태다라고 하면 중간에 8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8.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 자, 그러면 여기에 영동이라고 돼 있으면서 대표자에 대한 성명을 보겠습니다. 박중현.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체를 다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도매가 나오고요. 사무용품입니다. 주소 간단하게 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 1005 신림상회. 동시고요. 사업자 번호 한번 입력하시죠. 110-28-94513. 대표자는요, 김인성. 도매 사무용품.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길 8 이렇게 나와 있죠. 1006번에 보시면 주 대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시고요. 사업자 번호를 갖다 입력하시면요. 134-1966-248.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명의 사업자 번호는 사실상 일반 사업자 번호예요. 중간에 보시면 19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 뭐 세밀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 번호가 그냥 이렇게 해서 입력됐나 보다라고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대표자의 성명에 보시면 한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중희. 마찬가지로 도매와 사무용품 계속 이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07호에서 나와 있네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이어서 한번 쭉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반포 상사라고 나와요. 자, 사업자 번호 어떻게 됐냐면 12485-60669 이렇게 나와 있죠. 사실은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반포 상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회사인지 일반 사업자인지. 근데 중간에 있는 등록번호에 여기 85라고 시작한다는 거죠. 85. 85라고 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법인 중에서 지점 형태를 의미합니다. 지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 상황에서는 85라고 해서 지점에 사업자 번호를 갖다가 중간에 그렇게 넣어주거든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상에 여러 가지 암호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표자 명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성수라고 되어 있고요. 도매와 사무용품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8. 자, 다시 한번 여기 끝에 8이라고 되어 있고요. 1008에 보시면 주식회사 김포가 있네요. 동시 자 112-81-25128. 자, 대표자 성명 어떻게 되나요? 오지영. 도매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203-1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009 조금 마지막이죠. 주 아산. 자, 동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에 보시면 10785-23238 이재포. 그 다음에 보시면 제조하고 자동차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면 대구 광역시 북구 학정로 421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뉴욕은행이라고 나옵니다. 뉴욕은행. 근데 은행이라고 하면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금융기관이잖아요. 근데 금융기관에 입력하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서 그렇게 분류한 것 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010 이 뉴욕은행 같은 경우는 어디에 넣느냐? 일반 거래처에 넣으면 됩니다. 일반 거래처. 1010. 뉴욕은행.
동시라고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후에 보시면 사업자 번호라든지 주소라든지 대표자명 이런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엔터해서.